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즐기는 그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세계를 가로질러 왔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커피의 이야기는 9세기 에티오피아의 한 염소치기 소년 칼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고 유난히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을 발견했죠. 호기심에 이끌려 칼디도 그 열매를 맛보았고 놀라운 생기를 경험했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칼디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있지만 그 이야기에는 커피의 발견에 담긴 인간의 호기심과 관찰력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현지 부족들은 오랫동안 커피 열매를 식량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열매의 껍질과 과육을 동물 지방과 섞어 영양가 높은 에너지볼로 만들어 먹었죠. 또한 커피 열매를 발효시켜 가벼운 알코올 음료를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커피 잎을 끓여 차처럼 마시는 관습도 있었는데 이는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일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커피는 예멘으로 전해졌고 수피 수도승들이 종교 의식 중 깨어있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커피 열매를 물에 담그고 끓여 음료를 만들었는데 이를 카와라고 불렀어요. 활력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였죠. 이 시기에 예멘의 모카 항구는 세계 커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카라는 이름은 지금도 초콜릿 향이 나는 커피 음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예멘 사람들은 커피를 재배하는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바라가 가능한 커피 씨앗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직 로스팅된, 즉 바라가 불가능한 커피콩만 수출을 허용했죠. 그들은 커피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는 아라비아 반도의 번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커피는 이후 빠르게 아랍 세계로 퍼져나갔고 16세기 초에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가 예멘을 정복하면서 터키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1554년에 최초의 공식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이곳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사랑받는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초기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음료 제공 장소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토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간주되기도 했죠. 실제로 17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술탄 무라드 4세는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커피하우스를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커피를 마시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사형까지 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깊이 뿌리내린 커피 문화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했고 결국 금지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스만 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충분한 커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커피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중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평생 서로를 돌보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죠. 터키에서는 커피가 운명을 점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타세오그라피라 불리는 이 관습은 터키식 커피를 마신 후 남은 찌꺼기의 모양을 해석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커피잔을 거꾸로 뒤집어 접시 위에 얹어놓고 찌꺼기가 만드는 패턴을 읽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죠. 이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적,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된 사례입니다. 17세기 초 베네치아 상인들은 커피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악마의 음료로 의심받았지만 1615년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를 시음한 후 승인하면서 가톨릭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8세의 일화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온 이 검고 쓴 음료가 악마의 것이라며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직접 커피를 맛보기로 결정했고 한 모금 마신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음료는 너무 맛있어서 기독교인들만 즐기게 하기에는 아까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세례를 통해 축복하여 악마를 속이고 이로써 이 훌륭한 음료를 기독교 세계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교황의 축복을 받은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650년대에는 영국에서 첫 커피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런던은 곧 수백 개의 커피하우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들은 페니 대학이라고도 불렸는데 입장료가 페니 한 잎이었고 다양한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오늘날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로이드 오브 런던은 원래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되었고 런던 증권거래소도 커피하우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소베르 인텔리전스의 모임 장소로 알려졌고 이는 당시 만연했던 펍과 맥주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 정치, 문학,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죠. 남성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이 공간에 대해 불만을 표한 여성들의 청원서가 1674년에 출판되기도 했는데 이 문서에서 여성들은 커피가 남성들을 불모해 말라비틀어진 무기력한 피조물로 만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는 여성들이 커피하우스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죠. 프랑스에서도 커피는 문화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파리의 카페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볼테르, 디드로, 루소와 같은 지식인들은 카페에 모여 기존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죠. 볼테르는 하루에 40잔 이상의 커피를 마셨다고 하며 이 강한 흑색 음료가 그의 날카로운 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는 커피가 1896년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아관파천 시기에 러시아 외교관들이 마시는 커피를 처음 접했고 이후 즐기게 되었죠. 고종의 후원으로 한국 최초의 커피하우스인 정동구락부가 1902년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종 황제와 커피의 인연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접한 커피의 쓴맛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점차 그 독특한 향과 맛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황실 의료진들은 고종의 건강을 염려해 지나친 커피 섭취를 만류했지만 고종은 하루에도 여러 잔의 커피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특히 설탕과 크림을 넉넉히 넣은 단맛의 커피를 선호했으며 이러한 황제의 취향이 초기 한국 커피 문화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방 문화가 발전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 부대를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유입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설탕과 크림이 듬뿍 들어간 다방 커피가 주를 이루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커피 체인점들이 진출하면서 오늘날의 풍부한 카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방은 단순한 커피 제공 장소를 넘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다방은 작가, 예술가, 지식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죠. 이상, 박태원, 김기림 등 한국 문학의 거장들은 종로의 낭낭파라나 제비다방에 모여 문학 토론을 펼쳤고 이곳에서 많은 작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방 커피라 불리던 믹스커피는 원두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듬뿍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이는 서구 문화의 현지화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다방 커피의 인기와 함께 봉지커피라 불리던 인스턴트 믹스커피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완벽하게 부합했고 한때 한국은 세계에서 인스턴트 커피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독특한 다방 문화를 통해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매개체로 발전시켰습니다. 커피의 종류도 다양하죠. 주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아라비카는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며 고급 커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발 600에서 2000m의 고지대에서 자라며 섬세하고 복잡한 풍미와 낮은 카페인 함량이 특징이죠. 병충해에 약해 재배가 까다롭고 가격이 비싸지만 맛의 다양성으로 고급 시장에서 선호됩니다. 반면 로부스타는 생산량의 30에서 40%를 차지하며 주로 인스턴트 커피와 에스프레소 블렌드에 사용됩니다. 아라비카보다 카페인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쓴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종류의 커피도 있습니다. 리베리카종은 전체 생산량의 약 1~2%에 불과한 희귀한 커피로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이 종은 병충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커피 재배가 까다로운 지역에서 재배되곤 합니다. 리베리카종은 과일향이 풍부하고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는 게이샤 또는 게샤라는 특별한 아라비카 품종이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초 에티오피아의 게이샤 숲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파나마의 농장에서 재배되어 2004년 국제 커피 대회에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게이샤는 꽃향, 감귤류, 베리류의 복합적인 풍미로 유명하며 현재 커피 시장에서 가장 비싼 품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은 브라질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합니다. 스위트함과 견과류 풍미가 특징인 아라비카를 주로 생산하죠. 그 뒤를 이어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이 주요 생산국으로 꼽힙니다. 브라질의 커피 산업에는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8세기 말 브라질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몰래 커피 씨앗을 들여와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데 멜로 파에코라는 브라질 군인이 프랑스 총독의 아내와의 로맨스를 이용해 커피 씨앗을 몰래 얻어낸 것이죠. 이 씨앗들은 브라질의 토양과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번성했고 결국 브라질을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산업 스파이의 초기 사례로도 볼 수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특유의 부드러운 산미와 균형 잡힌 맛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 화산성 토양, 그리고 전통적인 수확 방식 덕분입니다. 콜롬비아 커피 재배자들은 종종 손으로 직접 완숙한 열매만을 선별해 수확하는데 이는 품질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콜롬비아 커피의 마케팅에는 후안 발데스라는 캐릭터가 사용되었는데 이 친근한 커피 농부의 이미지는 콜롬비아 커피의 품질과 진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발상지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곳의 커피는 다양성이 특징인데 지역마다 매우 다른 맛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가체프 지역의 커피는 꽃향과 감귤류의 향이 강하고 시다모 지역의 커피는 과일향과 와인 같은 풍미가 특징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오늘날도 전통적인 커피 의식인 분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생원두를 손으로 볶고 나무 절구에 갈아 전통 토기인 제베나에서 끓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참가자들은 보통 3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첫 번째는 아볼, 두 번째는 토나, 세 번째는 바라카라고 불리며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국이지만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핀란드가 가장 많은 커피를 마시는 나라로 연간 약 12kg의 원두를 소비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추운 기후와 긴 겨울, 밤 동안 따뜻한 커피를 즐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핀란드의 커피 문화에는 카피칼라이라는 전통적인 커피 파티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다양한 페이스트리와 함께 커피를 즐기며 사교를 나눕니다. 핀란드에서는 커피 브레이크가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근로자들은 하루에 2번의 공식적인 커피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스웨덴의 피카, 덴마크의 카페피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커피 문화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커피를 천천히 즐기며 카페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죠. 반면 미국인들은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커피를 이동 중에 마시는 온더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유럽은 국가마다 독특한 커피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 프랑스는 카페 오레, 그리스는 프라페, 터키는 터키식 커피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대량으로 내린 필터 커피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라떼나 플랫 화이트 같은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와 아이스 커피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는 특히 독특합니다.
바에 서서 빠르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카푸치노는 오전 11시 이후에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식후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고 믿으며, 이를 카페 코렉토라 하여 그라파나 브랜디 같은 술을 약간 섞어 마시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카페 문화는 사회적 교류의 중심입니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들은 여전히 문학과 철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카페 드 플로르나 레 두 마고와 같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과거의 지식인들이 머물렀던 분위기를 느끼고자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주로 아침 식사와 함께 크고 넓은 그릇에 담긴 볼에 카페오레를 즐기며 크루아상이나 바게트를 담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베트남의 카페 수아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커피 음료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식민 시대의 영향으로 발전한 이 음료는 강한 로부스타 커피에 연유를 넣어 만듭니다. 특별한 드리퍼인 핀을 사용해 천천히 내린 커피가 바닥에 깔린 달콤한 연유와 섞이며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신선한 우유를 보존하기 어려웠던 기후 조건에서 연유를 대안으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럽의 카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관으로, 일부 유명 카페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반면 미국의 커피숍은 보다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경향이 있으며,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죠. 첨가물 사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전통적으로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거나 최소한의 첨가물만 사용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다양한 시럽, 휘핑, 크림, 캐러멜 등을 활용한 달고 크리미한 커피 음료가 인기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커피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플랫 화이트라는 음료는 이 지역에서 탄생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프레소의 실키한 질감의 스팀 밀크를 곱게 섞어 만든 음료로, 라떼보다 밀크 거품이 적고 에스프레소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는 특히 세련된 커피 문화로 유명하며,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도 자주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세계화와 함께 유럽과 미국의 커피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합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미국 기반 체인점들이 유럽에 진출하고, 반대로 이탈리아의 라바짜, 일리 등의 브랜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죠. 스타벅스의 성공 스토리는 현대 커피 문화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1971년 시애틀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의 리더십 아래 이탈리아 카페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3의 장소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제3의 공간으로서 카페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을 넘어 사회적 모임과 교류의 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전 세계 커피 소비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원두의 원산지, 로스팅 방식, 추출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에어로프레스, 콜드브루, 푸어오버 등의 브루잉 방식이 국경을 넘어 인기를 얻고 있고, 윤리적 소비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운동은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얼프라이트가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특정 지역의 독특한 미세기후와 재배 방식이 커피의 품질과 맛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강조했죠. 이 운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바리스타의 역할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에서 숙련된 장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국제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같은 대회가 열리며, 바리스타들은 자신만의 기술과 창의성을 겨루게 되었죠. 스페셜티 커피 문화에서는 직거래 개념이 중요합니다. 로스터들이 중개인 없이 농부들과 직접 거래하면서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재배 방식을 장려하는 것이죠. 이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더 발전시킨 형태로 커피의 품질과 농부들의 생활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스프레소 기계의 역사도 흥미롭습니다. 1884년 이탈리아의 엔젤로 모리온도가 최초의 상업용 에스프레소 기계를 발명했지만, 현대적 의미의 에스프레소 기계는
1938년 아킬레 가지아가 개발한 고압 추출 방식의 기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지아의 혁신은 물을 쿠바의 압력으로 밀어 커피를 빠르게 추출하는 것이었고, 이는 오늘날 에스프레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어로 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 음료가 주문 후 빠르게 준비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라떼 아트는 1980년대 후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 시애틀의 커피 문화에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데이비드 숄츠는 초기 라떼 아트 기술을 개발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그는 에스프레소 위에 스팀 밀크를 붓는 방식을 실험하며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라떼 아트는 하트, 로제타, 백조, 심지어 초상화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커피와 건강의 관계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적당한 커피 소비가 실제로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제는 염증을 줄이고 특정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커피 소비는 2형 당뇨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커피 문화도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초반 서구로부터 커피를 도입했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커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교토 스타일의 콜드브루, 일명 교토식 드립은 유리 플라스크와 물방울 조절 장치를 사용해 12시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맛도 독특합니다. 도쿄의 기세키 카페는 극도로 세심한 커피 추출로 유명하며, 바리스타들은 한 잔의 커피를 완벽하게 내리기 위해 수년간 수련합니다. 커피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커피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부들입니다. 기후변화는 커피 재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아라비카 커피는 기온 상승에 매우 민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까지 현재 커피 재배 지역의 절반 이상이 커피 생산에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속 가능한 재배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늘 재배 방식은 커피 나무를 다른 큰 나무들 아래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며 농약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식 가공법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커피 생산의 폐기물 관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커피 체리의 과육은 전통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카스카라는 커피 체리의 말린 껍질로 만든 차로 달콤한 맛과 낮은 카페인 함량이 특징입니다. 커피 체리 펄프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비료로의 재활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혁신적인 기업들은 커피 찌꺼기에서 추출한 오일을 이용해 화장품이나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도 합니다. 커피 농부들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커피 가격은 국제 상품 시장에서 크게 변동하며, 이는 농부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들, 공정무역,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UTG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농부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신 그 한 잔의 커피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에티오피아의 높은 산악지대에서 자란 것인지, 콜롬비아의 비옥한 화산토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브라질의 넓은 농장에서 재배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커피를 더 깊이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 역사,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여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커피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요? 다음에는 세계의 커피 브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블루보틀, 던킨, 일리, 라바짜 등 유명 커피 브랜드들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 커피 문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독창적인 카페 브랜드들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 브랜드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커피를 통해 독특한 가치를 창출해 왔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맛있는 커피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